안녕, 안녕하십니까. 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주시장직 당선,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수고하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또 바쁘신데도 찾아주신 이렇게 참석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열렬하게 활용해 주시니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하정우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지훈 우리 전주시장 당선자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전주시를 앞으로 4년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막중한 책임감 위로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잘 하실 거라 믿고, 또 인수위 분들 사실 인수위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당선인 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AI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 한 40분 정도 강연을 드리고 20분은 질의응답에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시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저 프레젠테이션 자료 좀 열어주시겠까요? 네. 전반적으로 앞부분에서는 AI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리고 글로벌에서 어떤 형태로 최근에 경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살짝 짚고, 뒤로 넘어가면은 전주와 전북에 대한 AI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뽑아봤는데 AI 시대의 전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결국 관광을 포함한, 물론 산업도 많이 있긴 한데 일반적인 다른 지역에서 인식되는 기준으로 보면은 뭐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산업 AI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산업 AI에서는 믿고 쓸 수 있는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산업 AI 하면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로봇들이 막 탑재가 돼서 자동화를 할 텐데, 이 로봇들이 사고를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전주시가 TTA 이쪽과 함께 그 AI 신뢰 허브 요것과 관련한 사업을 수주를 해서 진행하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산업 AI 전환과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전주시뿐만 아니라 사실 AI에서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그래서 전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 있는 전북의 많은 도시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소개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구자가 기본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 물론 연구에 쓸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8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의 지능을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 볼 거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막 생각해서 추론하고, 그렇게 해서 식량을 얻고 그다음에 무서운 짐승들을 피하고, 이런 많은 활동들이 다 지능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공지능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의 지능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걸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규칙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 넣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연구도 많이 있었고, 근데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최근에 어떤 쪽으로 넘어오냐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면 이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그 특징이라든가 어떤 패턴이라든가 경향이란 것들을 잘 AI가 스스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이 아이가 똑똑해지지 않을까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든 제미나이든 이런 기술들은 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는 앞에 데이터를 빼고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직접 만든 기술이 인공지능인데,
앞에 데이터가 붙은 건 최근에는 저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사실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엄청 똑똑해진 게 3, 4년 챗GPT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1월에 나왔으니까 벌써 4년이 다 돼 갑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나? 예전에는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는데 제가 2018년 말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현업 연구자, AI 연구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생에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마킹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때 기술 기준으로. 그런데 2019년에 GPT-3도 아니고 GPT-2가 나오면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2020년에 여름에 GPT-3 나오고 그 이후로 챗GPT 나오고 나서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이렇게 됐고 그만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졌냐? 첫 번째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입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직접 쓰지 않습니까? 글도 쓰고 포스팅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인공지능이 공부할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뭐 뉴스 같은 데이터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저작권을 챙겨야 된다 안 챙겨야 된다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저 많은 데이터들 가지고 인공지능을 공부시키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 메모리라든가 계산하는 하드웨어인 CPU나 GPU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챗GPT를 만드는데 쓰이는 알고리즘의 원천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왜 그때는 안 되다가 지금 되느냐? 이 챗GPT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델 구조 혹은 알고리즘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좀 똑똑하게 동작한다. 두 번째, 그 모델에다가 그 AI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넣으려면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1980년대, 90년대 컴퓨터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근데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졌고 데이터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는 이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 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엄청 똑똑한 AI가 나온 거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챗GPT가 나오자마자 공짜로 풀렸고 지금도 돈을 내는 서비스가 있지만 돈 안 내고 쓰게 하는 서비스가 있죠. 왜 돈을 안 내게 하는가? 이 운영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용자 피드백입니다. 쓴 글에 대해서 어느 글이 더 나은지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글인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 답을 계속 학습에 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들이 자연스럽게 서비스 제공하면서 녹아들도록 하는 그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으고 있고 그 데이터를 많이 모은 데일수록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마지막은 당연히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뭐 어떤 알고리즘들이 좋아졌기 때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의 등장 그리고 그 이후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의 등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사실 그 기제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공개된 오픈된 생태계입니다. 과거에도 많은 연구 분야들이 있었지만 이 오픈된 공개된 생태계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운영체제에서의 유닉스와 리눅스의 싸움이었어요. 리눅스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의 주류가 된 AI 기술 또한 똑같아서 그들이 열심히 만든 저기 적혀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오픈소스로 풀어버립니다.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오픈소스 공개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조금 더 계산을 하고 다시 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AI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다 논문이나 글로 써가지고 다 공개를 합니다. 돈 안 내도 볼 수 있게 공개를 해요. 그게 아카이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올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모델까지 포함해서 허깅베이스에 올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또 가져다가 더 계산하고 더 계산하고 전 세계 수억 명이 달라붙어서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빠르게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AI가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돈이 되기 시작하니 약간 이제 걸어 잠그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을 했고, 이제는 기업들이 아주 좋은 것들은 살짝 걸어 잠그고 그래도 쓸만한 것들은 전반적인 파이 키우기 위해서 좀 풀어주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중국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챗GPT 같은 생성 AI를 쓰실 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강력해지고 똑똑해진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 혹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뇌피셜로 뭘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요즘은 똑똑해서 어지간하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AI 모델에 의존하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검색 엔진을 갖다 붙입니다. 믿을 만한 곳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정보와 AI가 알고 있는 걸 섞어가지고 답변을 뱉어냅니다. 그러면은 신뢰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엔진의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구글 검색 엔진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이 있고 다른 검색 엔진이 있는데 검색 엔진의 성능에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제미나이가 갖는 강력한 이점이죠. 두 번째는 검색 엔진도 검색 엔진이지만 가지고 온 소스, 가지고 온 원전 출처가 이상한 데서 가지고 오면 쓰레기 인 쓰레기 아웃이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잘 가지고 왔더라도 중간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죠? 좀 지지고 볶고 섞는 과정에서 또 잘못된 정보가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들의 말도 100% 믿는 건 아니고 반신반의를 하는데 왜 인공지능이 뱉어낸 말을 무조건 믿느냐 이거죠. 그죠? 유튜브가 뱉어낸 말을 왜 100% 믿냐 이겁니다. 항상 어떤 의견이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싶으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더 그렇다. 자,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할 때는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돼요. 인공지능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임마 왜 그랬어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검증하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용어 하나를 설명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토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제주 강연 때 말씀드릴 때 쇼츠를 하다가 나온 게 있는데, 저도 회수권 쓰고 토큰 쓰던 시절에 살았다 보니까 토큰이라고 하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버스 내는 그 토큰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랑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른 개념인데,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건 현존 인공지능들이 새 데이터 혹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각 혹은 단위, 그리고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비디오를 만들던 혹은 로봇을 움직이게 하던 그런 결과물을 내뱉을 때 결과물을 만드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국어, 한글은 뭐 초성, 중성, 종성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단위. 그게 인공지능에서는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사진 조각이 토큰이 될 수 있고, 음성 같은 경우는 음성 파형의 일부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파형이 일부가 토큰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외부의 입력이든 데이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잘게 쫙 쪼개가지고 이해를 해서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도 조각을 다다다다닥 붙여가지고 사진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로봇들의 행동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토큰이다. 인공지능에게는 이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해서 우리는 AI 팩토리를 전 세계 AI 팩토리 사업을 할 건데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AI 팩토리인데 도대체 저 AI 팩토리의 개념은 뭐냐? 자, 팩토리는 우리 공장이지 않습니까? 공장. 공장은 원료들이 들어가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 공장입니다. 그럼 AI 팩토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에다가 AI나 로봇을 도입한 자동화된 공장,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개념으로 쓰였는데 젠슨왕이 얘기한 건 그 개념이 아니에요. 공장인데 인공지능을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장은 원료가 있고 제품이 있을 텐데 원료가 전기, 용수 이건 똑같죠. 일반적인 공장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GPU와 같은 하드웨어, 뭐 메모리 포함해서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입니다. 얘네들이 공장이 되고 저 공장에서 뱉어내는 건 토큰입니다. 즉 지능을 상품으로 계속 뱉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지능은 글자 혹은 언어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혹은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공장이 신발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죠? 스마트폰 만드는 공장이 있고 다 다르듯이. 그래서 앞으로 강대국이 될 나라는 저런 지능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강력한 공장을 많이 가진 나라. 그리고 저 지능 조각마다 부가가치가 조금씩 달라요. 비싼 토큰, 가치가 비싼 토큰, 가치가 좀 싼 토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토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저 공장 제품을 사다 쓰게 될 거니까요. 마치 우리가 물건 수출 수입하듯이. 그리고 그 공장의 껍데기는 데이터 센터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전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토큰 팩토리 혹은 AI 팩토리, 강력한 AI 팩토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형태는 AI 데이터 센터가 될 텐데, 이 토큰 팩토리를 만들려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전력액입니다. 충분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저기 있는 지능 토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중화학공업 공장과 신발 공장, 경공업이 다르듯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공장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는 토큰 팩토리들이 많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도 우리 공장에서, 우리 팩토리에서 나오는 지능들을 막 가져다가 수입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산업 AI 전환에도 쓸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쓸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 목표를 가진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 UAE에 있는 G42도 이거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뭐 거의 속도전으로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자본과 기술 인재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에이전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 챗봇 같은 경우면 물어보면 답하고 했지만,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사람 에이전트가 있죠. 뭐 계약을 대신해 준다거나 혹은 이렇게 운전을 대신해 준다거나 이렇게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전틱 AI는 AI인데 사람의 일을 대신 계획도 해주고 실행도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공기관에서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에이전트 AI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할 일들 되게 많은데, 한 사람당 하루에 뭐 100명을 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죄를 붙이면 1000명도 볼 수 있게 되겠죠. 급한 것들은 어차피 루틴하게 나오는 것들은 저 에이전틱 AI에게 시키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실행까지 해줄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AI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틱 AI가 소프트웨어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저기 있는 스마트팜처럼 아예 저 온실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데 두뇌로서 탑재가 되면 그때는 이제 피지컬 AI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몸체가 생기는 겁니다. 몸체가. 네. 그래서 몸체가 있는 모든 기기에 AI가 탑재되면 걔네들은 다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지컬 AI의 능력을 결정하는 건 해당하는 기기가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기기에 들어가 있는 두뇌가 얼마나 똑똑하냐도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발전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2000년대 한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뭐 딱 보면은 사진 속에 이거는 물고기다, 이거는 사자다, 혹은 이거는 개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인식형 AI가 다수였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챗GPT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대화를 기가 막히게 잘하게 되죠. 글도 잘 쓰고, 그다음에 알려달라는 거 되게 잘 알려주고, 그리고 넘어가면은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글 보고 사람이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예약까지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액션이죠. 액션까지 하는 에이전트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은 그 에이전트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에 두뇌로 탑재가 돼서 실제 물리 세계에서도 액션을 하게 하는 그런 것까지 됩니다. 그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게 제가 볼 땐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리고 4단계에서 5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특정 로봇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함께 액션을 하는 겁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로봇 한 대가 아니라 로봇 11대가 같이 축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로봇 수십 대가 물류 공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때는 로봇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할 테니 넌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그게 훨씬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에이전트와 여러 로봇들이 혹은 여러 드론들이 함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혼자 할 때랑 여럿이 할 때랑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단계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3단계와 4단계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넘어갈 때 우리의 많은 제조 산업 현장 혹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저 단계를 빨리 산업 현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AI가 확산이 되고 성공 사례가 나오면 그 나라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뒤처지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들을 현장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제조에서는 로봇 공정 자동화나 수소는 누출 감지 이런 걸 AI가 자동으로 할 수 있겠죠.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가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얘네들을 믿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고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안전성, 신뢰성을 소프트웨어적인 수준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피지컬 AI 영역에서 안전성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걸 전주에서 실증적으로 먼저 달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표준 잡는 게 될 수도 있고 수출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토큰 말씀 드리다가 넘어왔는데 저는 이 개념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경제학 중에 하나가 토큰 경제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널리 쓰이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혹은 토크노믹스. 이 토큰들은 지능 조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능 조각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조각이기도 하고 낮은 조각이기도 해요. 어떤 것들, 그러니까 글 쓰는 조각은 요즘은 워낙 오픈소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GPU를 쓰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사람 대신에 하는 위험한 일을 사람 대신에 정말 잘하는 액션을 구성하는 토큰이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 로봇의 토큰이다. 그럼 부가가치 엄청 비싸겠죠. 그럼 우리는 똑같은 GPU와 똑같은 전력을 놓고 어떤 토큰을 만들 거냐.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경공업을 할래, 중화공업을 할래, 혹은 고부가치 산업을 할래 약간 이런 문제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토큰을 만들 때도 비용과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글보다는 그림이 좀 더 비싸 보이고 근데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영상은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치는 좀 더 올라 보이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비용과 가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할 거냐? 우리의 토큰 팩토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 대신 일을 해주는 AI 에이전트라도 이 AI 에이전트가 되게 일을 뜸하게 하면 토큰은 엄청 많이 쓰는데 결과가 시원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이 예약을 어디 여행 가는데 호텔 예약을 시켰다고 칠게요. 똑같이 예약을 하긴 했는데 얘는 토큰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비싸게 처리하고 얘는 토큰 조금만 써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치면 얘가 효율이 훨씬 높은 거죠. 왜냐하면 토큰은 다 가격이거든요. 개당 다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개 써서 일 처리한 녀석과 1000개 써서 일 처리한 녀석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성형 AI를 써서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은 넉넉히 있다가 그냥 AI 에이전트에게 맡겼다가 토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몇 시간 만에 몇십만 원 날아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빅테크 내에서도
내부에서 생성형 AI 써서 개발해라고 막 시켰다가 나중에 봤더니 토큰 너무 많이 써가지고 토큰을 최적화하면서 효율화하면서 개발해라고 지침이 바뀌고 있어요. 토큰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기 많이 쓰고 GPU 많이 쓰고 시간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에이전트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토큰을 덜 쓰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토큰도 중간 재료거든요. 또 하나는 에이전트가 도는 운영이 되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여서 저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부실하면 전기도 많이 쓰고 효율도 떨어지고 속도도 늦어지고 할 거고, 반대로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저비용으로 양질의 토큰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뭐 어떤 역량을 가질 거냐, 저거 자체도 국가 전략 산업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토큰을 중심으로 해서 비용 효율적 그리고 더 부가가치가 많은 토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큰 팩토리를 누가 더 많이 만들 거냐의 싸움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뺐는데, 근데 저 토큰에다가 투자하는 뭐 이런 쪽으로 새로운 경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다 부가가치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큰 트렌드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사람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사람보다 확실히 잘하는 영역이 프로그래밍, 수학, 과학 이쪽입니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풀이 과정이 있고 답이 있는 것들은 이제 사람보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일반 사람은 물론 전문가 이상으로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런 걸 잘하는 인공지능을 데리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정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할 게 아니라 쟤네들 데리고 무슨 일 시킬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어도 되나, 이런 고민도 함께 들어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산업인데, 개별 산업을 움직이는 모든 절차의 기저에 인공지능이 전체 운영하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 뭐 자연스럽게 AX라고 하는 거 정의가 저 정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공장에다가 AI를 썼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 공장이나 조직, 그러니까 전주시 같으면 전주시 행정 전체의 업무 절차들을 다시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의 보통 공공기관의 행정 혹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행정은 모든 일을 사람이 한다라는 가정을 깔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AI가 더 잘하는 일과 사람이 더 잘하는 일이 다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일을 할 거라는 가정을 일단 깨놓고 다시 업무 절차를 정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감증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도대체 인감증명이 왜 필요합니까? 예전에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거에 있었던 걸 관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절차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똑똑해지고 강력해지니 당연히 국가 전략 자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단적인 예로 최근에 미국 행정부에서 엔트로픽, 오픈 AI와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엔트로픽의 가장 강력한 모델인 미소스 5와 페이블 5를 수출 통제를 시켜버렸어요. 미국인 와에는 쓰지 마세요. 그냥 외국인들 쓸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강력하니까. 이유는 뭐 미국의 국가 안보 이러고 있는데, 최근에 또 트럼프 본이 약간 뉘앙스가 바뀌긴 하던데, 언제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엄청 강력한 AI는 못 쓰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빼놓고 나면. 그러면 그때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뭔가 대책이 없으면, 그래서 기술 종속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식민지가 별겁니까? 이렇게 되는 게 식민지죠,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 독파모 같은 사업도 하는 거고,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맥락인 거죠. 척합의를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역량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 해외랑도 협업을 해야죠. 그게 훨씬 더 효율이 좋고 효과가 잘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온전히 믿고만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입니다. 가격을 10배로 올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특정 분야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미 그런 일이 생겨버렸으니까요. 요건 일자리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표현이죠. 사람이
AI가 사람 대체는 안 할 거야 아마. 그런데 당신이 AI를 쓰지 않으면 쓰는 사람한테는 대체될 걸? 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도구와 동료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일을 동료 10명이랑 같이 내 말 되게 잘 듣는 동료 10명이랑 같이 하는 거랑 나 혼자 하는 거랑의 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해야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정확해져 있는데 그 24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인공지능 데리고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인공지능을 쓰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리고 노동시장 자체가 그렇게 변화될 거고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약간 사회 문제 관점에서 봐야 되고 저는 당선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부의 고민, 모든 나라의 고민입니다. AI 경제 패러다임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K자 양극화도 이게 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산성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로봇과 함께.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채용은 비용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효율 높이기 위해서 고용 없는 혹은 고용을 최소화한 성장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성장 규모에 비해서 잘 늘어나지 않게 되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러한 각 산업 분야의 경험이나 지식이 적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기업들한테 사람 뽑아라 할 수도 없어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조금 뒤집어 보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은 동료로서 꽤 똑똑한 동료로서 동작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10명이서 해야 될 일거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쓰면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잘 부릴 수 있으면 본인이 창업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혁신적인 기술이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써서 코딩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획서도 만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디서 기회가 오냐면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소위 말하는 롱테일 즉 시장 규모가 잔잔바리인 데를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여야 되는 투자 비용이 있고 인건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1인 창업은 롱테일 생태계가 다 자기 겁니다. 본인이랑 인공지능 사용료만 쓰면 되는 거니까. 게다가 훨씬 더 유연하게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있긴 했지만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거의 취지는 저쪽에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저 기회를 청년들에게 기회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능력이 있는가? 뭐 A인가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미국, 중국이 그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술력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중국이 압도적으로 장하긴 하지만 둘 빼고 나면은 3위권들이 쪼로미 붙어 있어요. 한국, 프랑스, 캐나다, 뭐 중동의 뭐 UAE 이런 나라들 있고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있죠. 뭐 영국도 있고. 걔네들 중에서는 우리 기술력이 그래도 탑 제일 앞서 있는 수준이고 우리 가장 강력한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예. 지금의 AI 기술의 핵심은 메모리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 고성능 메모리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 왜냐하면 지금의 AI 기술 자체가 메모리 기반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저걸 잘 만드는 회사 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상들이 오기만 하면은 삼전리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좀 안 되겠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도 가면은 그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강점이자 우리의 강력한 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저걸로 다른 것 일도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피지컬 AI 시대에 필요한 산업, 제조 산업이 있습니다. 꽤 산업 현장의 로봇 확산도 꽤 많이 되어 있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도 꽤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물론 중소 중견기업들의 환경은 아직 녹록하지 않지만 이거를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노력을 좀 하면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해보면 충분히 경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젠슨항이 우리나라를 피지컬 AI 파트너라고 삼은 겁니다. 기업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왜 이런 걸 판단하겠어요? 물론 GPU를 팔기 위해 메모리를 사기 위해일 수도 있긴 한데 GPU 수요량은 다른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피지컬 AI 관점에서 보면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나가는데 중국은 잘못했다가 회사가 괴로우니까 우리나라에게 찬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순위가 쭉 나오는데 인프라 연구, 운영 환경, 산업 인정 하나까지는 썩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인재 부족하고 민간 투자가 부족한 것들이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전 세계 작년 말 기준 5위 정도 되는 거죠.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3위에서 7, 8위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순위가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가 왜 적을까? 뭐 시장 크기 차이는 있는데 그럼 싱가포르는 왜 많은데? 이거죠. 결국 그런 민간 투자를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걸 정부가 좀 더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적인 걸 넘어서서. 인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다 의대 가려고 하는데 이쪽이 나쁘지 않다. 이쪽에 기회가 더 많다. 하는 것들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들도 함께 녹아 들어가면은 더 경쟁이 올라가겠죠. 자, 이제 전북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나 보겠습니다. 오이구. 예, 35분입니다.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쓰고 Q&A를 가겠습니다. 전북 산업 AI 전환과 전주의 AI 신뢰성 허브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단독으로 볼 게 아니라 전북 전체 그림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종 목표는 산업 AI 전환 그리고 청년 산업 그리고 이거 좋은 인재들을 모으게 하기 위한 정주 여건 얘를 다 결합해야 독보적으로 AI 시대에 전주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산업 AI 전환인가? 이거는 제가 강조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안 하면 그냥 산업이 다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전주는 어디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나 위치를 잡을 거냐를 봤는데 주위에 있는 도시들의 강점을 살리되 전주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산업형 AI 혹은 피지컬 AI를 실증을 하면서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피지컬 AI 시스템과 운영 체계를 만들 거냐 쪽에 차별화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이게 컨트롤 타워가 돼버리거든요. 제어를 하고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북 전체 경우에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기본 사업은 이미 출발을 했으니까 뉴스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AI 신뢰성 센터를 만들 때 이미 국가 단위에서는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AC라고 얘기를 합니다. AI Safety Institute인데 이게 판교에 있어요. 애트리 산하로. 여기는 전반적인 범용 AI의 신뢰성, 안정성을 관리하는 거라면 겹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주는 산업형 AI 로봇을 얼마나 신뢰성 있고 안정적이게 운영하고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그걸로 전세계 표준 혹은 수출 상품까지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할이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주 역할은 피지컬 AI가 실제 현장에서 돌아갈 때 검증을 하고 안전하게 작동하고 그러면서 개선 상황 도출하고 그걸 테스트 베드화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위 도시들과 함께. 글로벌 사례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느냐? 독일의 프라운호퍼 같은 경우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 AI 로봇 안전 응용 연구하는 프라운호퍼라고 하는 국가 연구소에서 하는데 중소 중견 기업들이랑 여기다가 컨설팅도 해주고 실증도 해주고 하는 구조가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참고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미국도 피츠버그의 암 인스티튜트가 저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RX는 로봇 트랜스포메이션, X는 다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저기도 참고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AA 베리파이어. 여기는 사실 싱가포르는 제가 요거를 조세핀 테오 장관이 왔을 때 물어보니까 조금 더 범용형이긴 했는데 그 시절에는요 2023년 막 이럴 때는 요즘은 싱가포르도 산업 AI 전환 쪽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AI 시스템 운영할 거냐 그러면서 국제 표준화하려는 노력도 있으니까 우리도 이걸 참고해서 산업 AI 분야에서의 안정성 검증 테스트하는 걸 국제 표준화하려는 노력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일본의 우분시티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께서는 관련된 분들과 함께 멀지 않으니까 갔다 오셔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입니다.
산업별 AI 전환 연계 전략입니다. 이 주위에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 산업 키워드가 역시 완주의 수소라든가 그리고 제조 그리고 농업 그리고 물류 그리고 이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 상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각각 AI 전환은 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역할 나누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전주가 중심이 되되 완주, 김제, 군산, 새만금 역할을 완주는 수소 모빌리티, 제조, 로봇 전환, 협동 로봇 실증을 하는 역할.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각 인근에 있는 뭐 인수위도 있고 7월 1일 되면은 각 지방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제는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쪽이 좀 더 강하죠. 스마트 문동업이나 푸드테크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 테고 군산은 항구니까 상반물류 그리고 조선, MRO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앞바다로 가면 해양풍력 있으니까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새만금은 지난번 현대자동차 투자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 로봇, 수소, 대형 실증을 하거나 혹은 로봇 바운더리를 만드는 이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전주의 역할은 신뢰성, 품질, 그리고 가장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정주권을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 각각에서 일하시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의 가족들 여기서 모아서 살게 하면 된다. 이런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교통편도 함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 전체의 그림에서 전주의 역할을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센터가 만들어지기로 했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면 되고 전주에 집약할 핵심 시설을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표준 인증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AI 신뢰성, 특히 산업 AI 신뢰성 관련된 인재는 서울에서 공부할 게 아니고 판교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전주에 모여서 공부해라 이겁니다. 오겠죠. 왜냐하면 이 근처 공장들 다 있으니까. 그리고 레드팀입니다. 막 공격해보는 팀이죠. 임의로. 그러니까 이런 센터, 그 다음에 디지털, 어쨌든 피지컬 AI나 산업 AI 전환에서 가장 핵심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전실증 랩, 신뢰성 평가센터 이런 것들을 전주에 집결을 시켜서 산업 AI 신뢰, 안전하면은 전주가 세계적인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AX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공무원분들 AI 써야죠. 그래서 공무원 내부 업무의 AI 전환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예전에 사람들만 할 수 있을 때의 이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인공지능 기술이 이걸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절차에다가 인공지능을 끼워 맞추고 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해코턴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서 매번 물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말씀 나누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 있긴 하나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AI 비서를 전주시민 누구나 그래서 얘한테만 민원 얘기하면 알아서 다 처리되고 중복된 거 갈라지고 하도록 하는 거를 차례차례 나가되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걸 만들 생각하지 말고 시민 체감이 높은 민원부터 빠르게 실증해보고 좋아 그럼 그 다음 확장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창업 지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모여요. 빠져나가지 않죠. 그래서 문제 발굴인데 꼭 기업 문제를 공개하는 문제은행이라고 해놨는데 꼭 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통시장 혹은 관광지 이런 쪽에서 AI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 AI를 풀고 싶어요 하는 수요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문제은행처럼 쫙 발굴을 해서 저 청년들에게 AI 활용 교육 혹은 AI 개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자체를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일러주는 겁니다. 건당 50만 원, 건당 100만 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일거리가 되면서도 결국 본인들의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자리나 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교육을 한다가 아니고 청년들에게 프로젝트를 준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결과물들은 소상공인들이든 중소기업들이든 거기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오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걸 또 서포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주에서뿐만 할 게 아니라 전북도 그리고 중앙정부까지 다 연계한 패키지를
큰 사업으로 만들어서 나머지는 속도 문제거든요. 어느 지자체가 먼저 달리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이걸 하려면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문화, 커뮤니티가 있어야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저히 못 내려오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훨씬 더 개선시킬, 뭐 필요하면 뭐 영재고를 만들 수도 있고 국제고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가족 문화, 가족들이 함께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들 당연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료. 병원 한번 가려면 서울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히 소아 산부인과 응급 지역이 굉장히 괴로운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정답을 드리긴 힘든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병원을 유치하는 게 힘들면 전원이라도 빠르게 하는 인근, 뭐 가까운 뭐 충청도에 큰 병원이 있다, 대전에 큰 병원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방법이라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뭐 주거라든가 그리고 교통 시설을 잘 만들어서 60분 생활권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충분히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전주 혼자 말고 완주, 김제, 군산, 새만금까지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교통, 그리고 필요하면 그 옆에 있는 뭐 대전이라든가 더 위에 충남 아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연계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자는 거고, 그래서 로드맵은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이건 AI가 적당히 정리한 거라서 이런 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표는 그린 건 다 AI가 그린 거예요. 저희 노트북 LM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기본 시나리오는 제가 짠 거고. 이렇게 해야 장표를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빼고 빠진 건 제가 다시 입력해서 집어넣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이게 제일 걱정이시죠? AI 시대 아이들에게 중요한 8가지 핵심 능력인데 인공지능 같이 얘기를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질문력이라고 했는데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보스는 일을 제대로 명확하게 잘 시키고 일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끔 피드백을 주면 매우 좋은 보스입니다. 방향성을 잘 잡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시대에 잘 하려면 일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질문력이고, 그리고 판단력. 얘가 뭔가를 뱉어내긴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의력은 인공지능이 뱉어내는 밥들이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 별로 다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이상하거나 생각해보고 부족하면은 다시 되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창의력의 발로인데, 이거 세 개 어디랑 관련이 되냐면 해당하는 아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경험을 쌓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질문 일도 제대로 시키는 거고 똑바로 했냐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이란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컴퓨터공학과로 보낼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걸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되 뭘 하든 인공지능을 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뭐 데이터 기반이니까 데이터 감각 당연한 거고, 컴퓨팅 사고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의 생각하는 사고 절차 자체가 컴퓨팅적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형태니까 저건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협업 공감, 어차피 사람 간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혹은 시스템만 잘 쓰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소셜 미디어 때도 그렇고 인터넷 때도 그랬는데 이거 없으면 난장판 됩니다. 그래서 윤리의식 함께, 이게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8번째 적극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연을 듣고 책을 읽었어요. 근데 내가 안 해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배워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걸 계속해서 하도록 치열업을 해줘, 학교와 부모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치열업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학교와 부모가 할 일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특히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같이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애한테 써라 그러면서 본인 안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46분이라 15분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딱 1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 지금 15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은 3개 정도 받을까 싶은데요. 한꺼번에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까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저희가 이렇게 메모지 하나를 저쪽에 놨는데 혹시 여기 적으신 분 계신가요? 적으신 분? 네, 없습니다. 그럼 1번으로 먼저 네,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하종우 수석님, 그리고 이 자리를 아마 기획하신 것 같아요. 조지훈 전주시장 앞으로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유교 문화의 끝자락을 살아본 지금 73세대는 전주 시민 박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시대의 그 변화를 우리 하종우 수석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행정에서 그 관련된 그런 어떤 역할, 그 다음에 기업 쪽에서 어떤 필요한 그런 사항들로 주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이 AI라는 이 거대 이 물결 위에 저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그 대열에 같이 올라타서 그 AI라는 그 풍요를 한번 같이 누려볼까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아버님 카카오톡 쓰시죠? 네. 예.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미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신데. 챗GPT와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그리고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검증도 하시고 하는 사이에 이미 AI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계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더 많은 부분에 더 많은 주제에 대해서 AI와 대화를 나누셔도 좋고, 다만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판단하시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께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써봐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선배님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선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AI 토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컴퓨팅 파워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뭐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지금 기축되어 있고 또 이게 이제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장되어 있는 게 실제로 이게 이제 경제 가치로 환원될 수 있게 교환도 하고 뭐 이런 지금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보면 이게 이제 금융 생태계 안으로도 결국 언젠가는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런 그 토큰의 거래나 그 저장 가치 뭐 교환 수단이나 이런 맥락에서 이 금융 산업의 금융 생태계 안에 인입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전북과 전주가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또 어떤 준비를 조금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개별 토큰들이라고 하는 게 이 토큰을 만들어내는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 가격이 여러 가지 가격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오프스
쓰는 것과 더 작은 하이쿠를 쓰는 것과 등등이 가격이 다 다르죠. 클로드 코드 가격 다르고 클로드 맥스 요금 다르고 그래서 똑똑한 모델의 토큰은 좀 더 비쌉니다. 덜 똑똑한 모델은 토큰이 좀 더 싸고요. 그래서 개별 토큰들에 대한 가치를 그냥 일반적인 물건 교환하듯이 구독하듯이 이런 식으로 경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더 나가면 생각해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토큰 앞으로 연에 1억 토큰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내가 투자를 하겠어. 일종의 입도 선매 같은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 구글이나 빅테크들은 앞으로 핵융합 에너지 혹은 SMR 에너지 전력을 투자해놓고 뭐 1기가와트를 그냥 내가 사겠다. 한 2030년부터 쓰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만들어질 생성될 되게 똑똑한 토큰의 일정량을 내가 입도 선매를 할 건데 지금 투자로 넣어 놓을게요. 이런 투자 상품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생태계로 들어가겠죠. 그 과정의 무결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블록체인 형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토큰 자체가 내용이 변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굉장히 그 민감한 거면 거기에 또 마찬가지 블록체인이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접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런 아이디어도 네. 그런 아이디어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로봇 움직이는 토큰과 영상 만들어내는 토큰을 어떻게 교환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나와가지고 누가 먼저 실현하느냐의 문제로 되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데 텔레비전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제가 금융 컨퍼런스에 말씀을 드릴 정도의 지식이 없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금융하시는 분들 쪽에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고 우리 샌드박스 같은 거 넣어서 실증도 좀 해보면서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긴 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저도 막 뱉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지금의 토큰 이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은 어차피 비용이 들고 가치가 있는데 글자 토큰이랑 사진 토큰이랑 영상 토큰이랑 로봇 액션 토큰은 다르거든요. 가치가 들어가는 비용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가치와 비용이 다를 때 어떤 걸 집중할 거냐 이런 경제적인 최적화 과정도 필요한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금융과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사심이 좀 깊은 질문이셨습니다. 다음 질문, 네, 앞에서 계속, 네,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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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순으로, 네, 그러면, 저 부위원장님이, 한동순, 예. 네, 부위원장님. 예. 네. 오늘 그 강연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수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쭉 스토리가 있게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인공지능 관련된 특별도시를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모든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공짜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국가와 같이 결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주 시민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 뭐 콘텐츠에 대한 능력, 크리에이티비티를 갖다 좀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자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선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걸 모아서 실제 이제 우리 시민들의 기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제 어떤 문화적 자산도 있고 개인의 경험도 있고요. 뭐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음식이 되게 유명하니까 개개인의 이제 집들에 있는 어떤 레시피들을 모아서 그걸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지금 쭉 이렇게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 역사적 자산, 어떤 이제 K컬처라고 하는 부분의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산화해서 그거를 소득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안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 모두의 AI, 그러니까 모든 시민분들이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밸런스를 좀 맞추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전주나 전북에 있는 도구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아주 유용한 도구를 만들 수 있다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레퍼런스가 되고 전주시청에서는 그를 마중물로서 구매를 해주면서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사례가 나오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 거는 거의 답을 주시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기본소득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경험을 데이터화하는 것.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건 대화를 통해서 소위 개인의 경험 혹은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대화를 하면 녹음을 할 수 있고, 녹음을 하면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걸 영상으로 찍으면 요즘 이미테이션 러닝이 워낙 잘 되니까 여러 각도에서 녹화를 한 이 영상을 또 데이터로 활용을 하되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또 기본소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면,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AI 학습을 시켜가지고 또 다른 차별화된 걸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사업을 실증이나 혹은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정부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시간이 좀 걸리면 시에서 먼저 작게 시작을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크게 키워서 스케일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겠죠. 비슷한 질문이 제주도 때도 들어왔는데, 해녀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지역 지방마다 이런 고유의 소프트 파워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 파워들을 데이터화하고 디지털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 AI에 붙이는 건 조금 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들이니까 요런 거는 지자체에서 작게라도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결과 성과로 스케일을 정부와 함께 키우는 것. 그게 K컬처를 글로벌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AI에 태워서, 오픈소스로 태워서. 네, 맞습니다.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시정혁 씨 안녕하세요. 분과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시정혁신 분과장입니다. 저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감동받는 발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걱정이 있냐면, 제가 이제 산업정책 쪽을 하다 보니까 판교 이하로 인재가 안 내려온다. 어떤 좋은 집을 만들어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너네가 실증을 한다는데 실제 이제 심사를 가보면 전주가 실증하게 배후 지역에 로봇 산업이 있느냐, 혹은 전환할 산업단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제가 이제 정책을 많이 우리 쪽에서 설득하려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해답을 찾는 게 뭐였냐면, 규제자유 구역 같은 규제자유 구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실증 쪽에 이제 기업하고 돈이 묶어서 내려오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재난이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용기 내서 소브린 AI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외로움을 좀 이제 제가 극복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으니까, 만일 안전재난, 특히 안전재난 디지털 트윈하고 엮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행안부 사업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선정받아가지고 그 안전재난 하천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1번 안전재난의 세계적인, 독일 사례처럼 세계적인 표준 시뮬레이션은 전주다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 타겟팅하는 인재는 뭐고, 특히 그런 인재들은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내려오는지 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책 설득을 하러 다닐 때 배후 지역의 그 기계산단이나 노후산단이 이제 기계 중심으로 돼 있는 피지컬 AI를 할 때 실증하기엔 너네가 좀 산단이 작지 않냐라는 걸 디펜스하기 위해 안전재난이나 특히 LX 그 국토정보원 같은 굉장히 좋은 공기업이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그냥 직관적인 아이디어 주시면 정말 소중하게 잘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2개. 타겟 인재, 박수 받을 만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겟 인재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가? 이거 사실 중앙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방주도 성장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님 중심으로 막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수도권에 경쟁이 너무 심하고 인재들 기준으로 보면 기회가 거기 많은데 기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 뿌리를 수도권과는 말도 되지 않게 규제 뿌리를 하는 것을 하되 모든 규제를 다 풀면 어려우니 전주나 전북이 되게 잘할 수 있는 분야 한정에서 규제가 거의 없도록 만드는 장치를 한다. 필요하면 전주, 전북뿐 아니라 초광역 규제 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북이랑 그 바로 위에 있는 태안을 엮을 수도 있고 아래로는 전남이랑 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적어도 이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서울 경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처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대중교통망을 포함한 어떤 이것도 정주요건에 포함되는 거죠. 의료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걸 만들지 않으면 잘 안 내려올라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계획에 넣어야 내려오는 거고, 판교가 마지노선이 된 이유는 지금 구조가 그래서 그렇지 내려올 만하게 만들면 내려옵니다. 기업도 내려오게 동의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기업 공장 지을 바에야 밑에 기업을 옮기는 게 낫겠네라고 판단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는 기업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셔야 됩니다. 이거 풀어주면 우리가 내려갈게요. 기업이 움직이면 일자리가 딸려 내려오기 때문에 인재들도 함께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 여건, 그리고 뭐 전북대에 있긴 하지만 강력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실, 연구랩들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이건 완전 토탈 패키지로 전략을 세워야지 사업 하나 있다고 내려오는 거 아니고 예산 그냥 내려왔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주효과를 굳이 넣어 놓은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업들 최대한 많이 만나보시고. 근데 어쨌든 현대차가 새만금에 많이 밀어넣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획과 관련해서 현대차를 제일 먼저 만나보셔야죠. 그렇겠죠? 그들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셔야 전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부터가 출발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계속 손 드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는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코딩 개발자들을 10년 이상을 양성하고 그런데 이제 없어지고 그 교육을 하는데 최대의 난제가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예로 김대중 정부 때 전 국민 IT 교육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 세대의 특혜를 본 게 아마 우리 수석님이기도 할 거예요. 그때 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수석으로 계셨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AI 대중화 교육,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AI 강사한테 줘야 될 게 시간당 15만 원을 줘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5만 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많은 강사들을 양성하고 동사무소, 직장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중앙정부도 이거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질문 하나 하고요. 지방정부의 예를 들면 전주시를 지금 뭐 사무 자동화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AI로 전환하고 후속화지려면 제가 볼 때 한 150억에서 300억 들 거예요. 전라북 도천으로 하면은 한 1000억 가까이 들 거예요. 이걸 지방정부 힘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AI와 관련돼서 국정 사업을 했으니까 이런 그 국민 교육, 예를 들면 2천만 명 참여하는 AI 교육 시스템, 또 지방정부의 AI 행정을 위한 시스템 이런 걸 좀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그것을 우리 수석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어떤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초부터 과기정통부 부총리, 과기부총리께서 관계장관을 회의를 하면서 발표를 한 게 모두를 위한 AI 교육을 하겠다. 예산 잡아서 하고 지금 이미 정확하게 언제 실행이 되는지 저도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전국에 이걸 실행하겠다라고 해서 예산까지 다 잡혀 있는 사업을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 나와 있는 모두의 AI 혹은 AI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한번 살펴보시면 장점과 단점이 좀 보이긴 할 것 같거든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견을 좀 주시면 제가 뭐 과기정통부에 그 의견을 전달 드릴 수도 있고, 또 아마 기대보다 규모는 좀 적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작게라도 빠르게 실행을 하고 성과가 나야 예산을 더 태울 수 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크게 하자면 국회에서 한 소리 할 게 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작지만 빠르게 성과를 만들고 성과로 규모를 키우자. 이런 전략으로 AI 교육도 마찬가지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있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실행을 하긴 하는데 실현은 지방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그 관련된 예산이 활용이 되겠죠. 물론 과기정통부 밑에 나이파가 될지 니아가 될지 실행기관이 있긴 하겠지만 그 기관이 지역에다가 뭔 기관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그럼 지방에다가 어떤 디지털 교육 학습소가 되던 주민센터가 되던 뭐가 되던 공간을 활용을 할 텐데 그 프로그램이나 그 예산 규모가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내용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내용은 의미가 없는 건데 이렇게 분석을 한 그걸 가지고 과기정통부와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신 하정우 수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1시간에 맞춰서 쪽집게 강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잠깐, 네, 마무리, 네, 저희 다 같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사진 한번 찍을까요? 수석님 여기 앉아서, 네, 이쪽 옆으로 의자 하나만 여기 빨리 놔주시고요. 옆에 의자 하나만